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전략 탄약창을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공격해서 파괴시켰다. 그래서 버섯 구름이 솟아올랐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알고 보니 드론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바로 미국이 준 미사일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핵 보유국이 제공해준 무기를 가지고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그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면 핵 반격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준 무기로, 즉 핵 보유국이 준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했기 때문에 핵으로 반격을 우크라이나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푸틴이 서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전쟁 준비 작업에 돌입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지난 정부 때 사드 기억하시죠? 그 사드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당연히 장비가 새로 들어오죠. 이런 것들을 안보 분야 최고위층인 정경두 국방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등등 이 최고위층 4명이 직접 개입해서, 자, 이런 것들을 중국의 자료를 다 정리해서 넘겨줘. 그리고 지금 사드 기지 앞에서,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그 시민단체에 넘겨줘 라고 지시를 했는데, 실무진들은 이거는 보안 위반이다, 2급 기밀이다 하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찍어 누르고 줬다라는 겁니다. 이거 간첩행위 아닌가요? 물론 법에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게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간첩죄가 아닌데, 지금 개정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최초 주장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그 간첩법에는 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다른 나라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간첩법에 적용되죠. 그 간첩 행위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찬데, 그러면 정경두, 정의용은 자기네들이 직접 스스로 생각했겠는가? 아니면 그 위서에서 지시를 한 건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간첩들을 미국에서도, 특히 그 중에서도 텍사스주에서 아니 전수조사해서 잡아내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이른바 여우사냥이라는 비밀 공작을 통해 미국 내 반중 인사들을 납치하고 영향력 확대 공작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주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대응 작전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텍사스 내 모든 중국인이 조사 대상입니다.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중국 공산당의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에 따라 텍사스주 공공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주정부 합동팀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텍사스 주정부가 현재 시각 11월 18일 밝혔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여우사냥 작전과 영향력 공작을 수행하는 모든 중국인들과 중국 대리인들, 요원들을 체포하는 명령을 주정부에 내렸다라며 앞으로 대대적인 수사와 체포작전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텍사스는 중국 공산당이나 그 사악한 대리인들이 텍사스에 정착한 25만 명 이상의 중국계 시민들을 괴롭히거나 압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적대적인 외국의 적을 대리해 텍사스 주민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식별하고 기소하도록 공공안전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는 공공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주정부 차원의 대응팀을 꾸려 관내에서 중국 공산당을 대리한 행위를 공모, 계획, 실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들을 색출하고, 이를 위해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전화를 별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부는 언론인이나 학자 등으로 위장한 개인은 물론 여행사나 향후회, 음식점 등으로 위장해 정체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운영 사업체나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들이 관내에서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텍사스의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못지않게 중국 간첩들이 득실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목감기에 걸려서 이 목소리가 좀 듣기에 불편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쪼록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텍사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가 텍사스주죠. 그리고 여기에는 휴스턴이 있고 휴스턴은 나사가 있고 그래서 휴스턴에 있는 영사관에 트럼프 시대에 여기에 간첩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이 폐쇄되는 이런 사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 주지사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음식점이다, 향후회다, 여행사다 또는 대학 교수다 또는 교환 교수 또는 교환 연구원 이런 걸로 많이 또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제 언론인 이런 것들로 신분으로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 국가안전부, 중국 국가안전부의 지령을 받고 포석 작업하고 여론 환기 작업하고 이런 요원들이 많다. 그걸 우리는 전수조사해서 중국인이라면 전부 전수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 텍사스에 중국인이 한 25만 명 있나 봅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전수조사를 일단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Safeguard Defenders가 통로한 미국 내 중국 비밀 경찰서가 지금 이제 확인된 것만 이렇게 있는 거죠.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미네폴리스, 이 5대 연안이죠. 그리고 오마하, 그리고 뉴욕 등등에 자 이렇게 뻗쳐져 있는데 여기만 있겠습니까? 워싱턴 DC는 없겠습니까? 보스턴은 없겠습니까? 저는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그 중국 관련한 이 비밀 경찰서 있으면 안 되죠. 왜? 자기네들은 사법권을 여기서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벌였는데 그게 그러면 미국만의 일이냐? 아니죠. 우리나라도 있었죠. 동방명주. 도대체 이 한강변에 이렇게 배를 띄워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누가 허락을 해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특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중국인은. 그런데 이렇게 식당임을 가장해서 여기에서 여러 행사하면서 김두관 이런 자들도 보면 여기 가서 행사하고 하는 거 우리 사진으로 봤지 않습니까? 좀 김두관이 이재명 다음에 차기 대권 주자 중 하나로 물망에 오르던데 하여튼 민주당이든 어디든 중국 관련해서 수상한 움직임 있는 자들은 절대로 대통령 후보조차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내용은 지금 다음 내용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기자회견 딱 하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왜? 문제가 있는 거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간첩법에 북한 관련해서만 간첩법이지 중국 관련해서는 간첩법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중국이 6.25 전쟁에서 휴전 당사국인데 어떻게 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적이 아니더라도 미국도 우리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간첩법을 적용해요. 우리도 미국을 향해서도 간첩법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 간첩법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그 간첩법 확대 적용 이 부분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저는 이 난항이 좀 예상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번 다음 뉴스가 그 답이 되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기가 찹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방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지난 2020년 주한미군 사드 장비 교체 작업과 관련한 기밀 자료를 중국과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유출했다는 보도로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실무진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최고위급 인사들이 이를 묵살하고 기밀 유출을 강행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방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지난 2020년 주한미군 사드 장비 교체 당시 장비 교체 작전 관련 기밀들을 중국과 좌파 시민단체에 유출하고 이에 반발하는 실무진들과 충돌이 있었다고 조선일보가 11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주한미군이 2020년 5월 28일부터 29일 사이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에 배치된 기존의 사드 장비들을 새 장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최고위급 인사는 주한미군의 사드 장비 교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중국 정부와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주라는 지시를 일선 실무자들에게 내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실무자들은 해당 사안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작전 내용으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반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방부 최고위급 인사들은 이를 묵살하고 정보 유출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은 주한 중국 대사관을 찾아 중국 국방무관에게 사드 교체 관련 기밀 자료를 사전 설명이라는 이름으로 브리핑했고 사드 반대 좌파 시민단체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전달했는데요. 결국 이 자료를 입수해 새를 키운 좌파 단체들은 장비 교체 작전 당일 기지 진입로를 차단하고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실무자들의 반대를 찍어 누르고 기밀 유출을 지시한 인물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 정경두 국방장관,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인데요. 감사원은 이들 4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과정 전반에 대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검찰에 전달했는데요. 적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간첩들이 국가 최고위급 요직까지 올랐던 대한민국 반세기 전 베트남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참 희한했어요. 이 원래 사드가 배치되었고 그리고 그 배치된 사드가 몇 년을 그대로 있다가 몇 년 후에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소성리 사드 기밀 유출 사건 핵심 인물인 정의용과 정경두인데 저는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쟤들은 장비가 지금 교체된 걸 알고 저렇게 막아서고 시위를 할까라고 생각했었고 이 자들이 정보를 가르쳐 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최초에 배치된 사드는 TPI-2 레이더가 있고 그 TPI-2 레이더는 이제 중국은 왜 그걸 가지고 중국 전체를 들여다보려고 하냐 이제 이건데 한 2000km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다. 그건 전방 배치 모드고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종말 단계 모드로 배치를 할 거다. 그리고 이 종말 단계 모드와 전방 배치 모드를 이렇게 체인지하려면은 8시간이나 걸린다. 그래서 언제 북한에서 미사일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방 배치 모드는 아니니까 중국 니들은 안심해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사드는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패트리어트의 레이더 또는 동북아 전체에 있는 뭐 위성, 조기 경보기, 이지상 등등 모든 MD 자산들의 전체 정보를 실시간 딱 취합하는 데가 C2BMC인데 이 C2BMC와 연동을 해요. 그래서 레이더가 비록 여기 있다 하더라도 발사대는 저기 평택에 있어도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 한 작업이었어요. 그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런데 이 자들이 그 정보를 중국에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바닥에 들어눕고 하는 그 반대 시민단체에게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 반대 시민단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개입을 한 것 같은데 시민참여비서관이니까 시민단체들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일 나쁘다라고 생각되는 자가 이 정경두입니다. 정의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사드가 어떤 건지 뭐 잘 모르고 그냥 일단 좋은 정보 있으면 우리 상국인 중국에 좀 넘겨줘 하는 이런 입장일 수도 있는데 정경두는 공군참모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방공 관련해서는 공군이 다 하죠. 그러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패트리어트, 공군이 직접 운영한 패트리어트나 뭐 이런 모든 것들하고 지금 연동해서 사드가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을 이 중요한 자산을 중국에 알려줘. 그리고 시민단체 알려줘. 라고 지시한 이 정경두는 정말 나보다 못해 그냥 뭐 가만둬서는 될 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정의용, 정경두 이런 자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중국이 너무 좋아, 북한이 너무 좋아, 저 좌파 시민단체를 너무 좋아 해서 했겠습니까? 그보다 더 위선해서 시켰겠죠? 이들보다 더 위선은 어딥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아니 설마 그 선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다 책임지겠다고 그냥 그렇게 많은 표를 받고 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하지만 베트남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딘주, 그러니까 이 전쟁 기간 중에 이때 1967년 전쟁이 시작됐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인권 변호사였어요. 대한민국이 누구하고 비슷하죠?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쫙 했는데 결국 대선에서 2위로 낙선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북베트남의 간첩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인권 변호사와의 차이점은 이 사람은 낙선했고 대한민국은 당선한 겁니다. 그럼 어디가 더 위험합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다음 대선 후보로 나가야 돼 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그룹들 중에서 의심 가는 자가 없습니까? 많겠죠. 우리 국민들 정말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내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걸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냐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 연합회, 줄여서 대수장이라고 하는데 그 단체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 좀 수상하다. 그래서 감사원에 요청을 한 거예요. 감사 좀 해봐라 해서 요청을 해서 감사원에서 이 혐의를 발견했고 그걸 이제 대검찰청에 넘겼으니까 검찰청에서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수사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정의용, 정경두 등등 그 4명 반드시 감옥 속에 들어가길 바라고 그 윗선 분명히 시켰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윗선까지도 죄를 반드시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자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 전해드린 러시아 본토 브란스크의 탄약고 대폭발은 드론이 아닌 에이테킴스 미사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제 탄도미사일이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것인데요. 러시아가 핵전쟁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11월 19일 새벽 러시아 브란스크주 카라체프 소재 제-67 단약창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으며 러시아 S-400 방공 시스템이 이를 모두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테킴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지만 이 가운데 5발을 격추했고 남은 한 발도 손상을 입혀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반대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공습은 성공적이었고 탄약고에서 여러 차례 유폭이 확인됐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이번 공격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핵교리 수정으로 대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개정 핵교리가 대통령 서명을 받아 발효된 것입니다. 개정된 핵교리에 따르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이를 공동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를 겨냥한 것입니다. 푸틴이 핵교리 수정을 승인한 당일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큐브M으로 명명된 이동식 핵방공호 생산과 보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규격으로 만들어진 큐브M은 셀터 1개당 54명 수용이 가능하고 방사능 차폐 시설과 공기정화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동식 방공호입니다. 러시아가 이 같은 핵방공호 대량 생산과 보급에 나서는 것은 실제로 핵전쟁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갈수록 험악해지는 국제정세, 과연 어디까지 악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전해드렸던 그 탄약창, 전략 탄약창의 파괴는 드론이 아니고 탄도미사일 에이테킴스였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바로 여기죠. 브란스크주. 이 지역인데 여기 있는 67 탄약창을 파괴를 시켰고 러시아는 6발이 날아왔는데 다 막아냈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버섯 구름이 솟아올랐어요. 그 말은 최소 한두 발 이상은 맞았다. 그 말이 되겠죠. 6발 다 맞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 에이테킴스가 빠른 미사일이 아니에요.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요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격 성공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 드론하고 좀 섞어서 하이브리드 공격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드론은 먼저 쏴서 드론이 탄착하는 그 시점 그거하고 계산해서 다시 탄도미사일을 한참 있다 쏘면 이제 되겠죠. 드론은 아주 오랜 시간 날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드론이 딱 탄착하는 그 시점에 탄도미사일이 날아 들어오면 방공 무기들이 드론을
요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가 탄도미사일이 들어와서 이제 때려버리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푸틴은 드디어 이제 핵교리 개정안에 서명을 했어요. 이제 미국이 핵 보유국이니까 핵 보유국이 준 무기로 핵 무기 아니더라도 했으니까 핵 보유국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핵 보유국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먼저 핵 선제 타격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개정 핵교리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비핵 국가이지만 원래는 비핵 국가에게는 핵무기 사용 안 하지만 핵 보유국의 무기를 받아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핵 보유국이나 마찬가지야. 이제 핵무기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사태부가 큐브M 이런 것들을 전국에 깐다. 라고 밝힌 거예요. 보시다시피 컨테이너처럼 생겼지만 아주 두껍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방사능 차폐 그리고 뭐 공기 정화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방사능 낙진이 이제 끝나고 이제 뭐 괜찮다라고 할 때까지 안전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한 사흘 지나면 안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국에 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핵전쟁 하려고 마음먹었어 라는 것을 미국에 또는 영국, 프랑스에 보여주는 거죠. 정말 니들도 우리하고 핵전쟁 한번 해볼래? 라는 건데 이 블러핑에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되겠고 겁먹으면 안 되죠. 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